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새누리당이 뜨겁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최고위원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구미를 사실상 전략공천하겠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최고위에서 김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결정한 전략공천안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가 아주 뜨거울 전망입니다. 더군다나 최고위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 오라 소환을 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소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새누리당 당사 상황 저희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제 아래로 지금 보이시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소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과연 오늘 최고위에서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불꽃 튀길 것 같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해 드릴 텐데 잠시 새누리당 상황을 생중계로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보건의료 분야 잠재력을 인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태우 최고위원 등이 지금 배석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과연 구미 전략공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저희 돌직구쇼에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뜨거운 정치 상황에 날카로운 돌직구를 날려주시기 위해 돌직구쇼 월요일의 남자 박상철 경기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묵직한 돌직구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김무성 대 이한구, 이한구 대 김무성 이 둘의 기싸움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오늘 단독 인터뷰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안철수 대표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총선 목표는 3당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패배 때는 책임지겠다. 안철수 대표가 결기 어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번에 총선 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종인 대표가 통합하자 자꾸 이렇게 악마의 유혹 같은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에서 김한길, 천정배 두 사람은 흔들리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끝까지 독자 노선 가겠다. 지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 오늘 분수령입니다. 비박은 당규 무시한 공천이다.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고 여당 지금 진행되고 있는 최고위가 아무래도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여기다 대고 나 오늘 최고위 안 간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자꾸 상행식 공천 주장하는데 당원 명부 엉터리 아니냐. 김 대표 면전 앞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야당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야권 통합이라는 어마어마한 돌직구를 던져놓고 김종인 대표는 속편한 모습입니다. 파란색 2번 모자를 쓰고 즐거운 모습으로 더 총선 로고송 더불어민주당 뮤직비디오를 찍고 있는 모습인데 김종인 대표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저희 채널A 정치부에서 취재 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 오랜만에 만평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어떤 만평이 실렸을지요?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흰 백마를 타고 칼을 뽑아들면서 사방이 적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거 뭡니까? 회전목마 아닙니까? 광야라고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게 새누리 총선랜드라는 회전목마에서 김종인 대표를 지금 쫓고 있는데 회전목마가 무엇입니까? 쫓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회전목마. 경향신문이 날카롭게 풍자했네요. 네, 다음 신문입니다. 만평 본 김에 만평 하나 더 볼까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그림판입니다. 이 명화를 이렇게 표현했네요. 독자노선이라는 깃발을 안철수 대표가 들고 돌진 앞으로 하고 있는데 뒤에 정동영 전 장관은 잘 따라오고 있는데 문제는 김한길 의원 아닙니까? 더민주와 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천정배 공동대표는 수도권 출마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 독자 노선이라는 게 김한길 독자, 천정배 독자, 정동현 독자, 이 독자 노선을 의미하는 건가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일면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부터
한미의 역대 최대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됩니다. 작게 501호를 처음으로 적용한 훈련도 오늘 시작이 되는데 북한의 핵심 시설 700곳을 선제 타격하는 훈련이 실시됩니다. 벌써부터 북한의 김정은은 한미의 키 리졸브 훈련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단독 인터뷰, 한겨레신문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단독 인터뷰, 중앙일보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단독 인터뷰. 오늘 무슨 날인가요? 대통령감은 얘기해보면 대번에 아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안 보인다. 문재인 대표도 대통령감 아니고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혹시 김종인 대표 본인을 이끌어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문 이야기 도직구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도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 도직구쇼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저희가 준비한 첫 소식은요. 국내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도직구 신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한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 한 장. 그런데 번위를 위한 가슴? 너무 선정적인 문구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은 선거 유세장입니다. 미 대선이 공공장소 모유 수유 논쟁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 여성은 도대체 누구며 누구의 선거 유세장에서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네, 미국 대선가에서 이 여성의 모유 수유 사진이 화제입니다. 매우 뜨거운 장면인데 여성이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하면서 젖을 물리면서 누군가 연설에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아침부터 모유 수유 사진이 뜨거운데 저 여성은 누구이며 누구의 연설에 나온 겁니까?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주 하는 그 새아이의 엄마인데요. 예. 버니 샌더스의 유세장에 참여한 새아이의 엄마가 유세를 듣고 있다가 이제 안고 있는 게 셋째 막내딸인데 이제 칭얼대고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모유 수유를 한 겁니다. 예. 그 사진이 이제 기자들한테 찍혀서 공개가 되니까 그걸 본인의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렇게 모유 수유를 했는데 그 끝난 다음에 버니 샌더스 부부가 와서 이렇게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젖을 물린 행동에 대해서 용기 있다, 잘했다라고 한 거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많은 여성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붙이면서 우리도 공공장소에서 아이들한테 젖을 먹일 수 있게 해달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지지한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모유 수유를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그 윤리적인 이슈인데요. 그거를 좀 터부시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문화도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IS에서 모유 수유를 하던 공공장소 여성을 IS 여성 순찰대원들이 살해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그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처럼 대선 이슈에서 여성들이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쓰는 이런 권리가 미국 대선의 이슈가 된 거죠. 아니 근데 도널드 트럼프 연일 막말 때문에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윤태곤 시장님, 이 모유 수유에 대해서 또 트럼프가 막말 한번 해서 유명하다면서요. 예전에 이제 뭐 역겹다. 그건 이제 수유가 아니라 이제 유축이라고 하죠. 이제 젖을 짜가지고 이제 애한테 먹이는 유축 장면이 나온 걸 보고 역겹다고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공공장소에서 이제 모유를 수유하기 위해서 유축하는 걸 보고 역겹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라는 게요.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도 있지만 이제 상대를 이게 반대하고 혐오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역규정하는 것도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걸로 인기를 끄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너무 많이 해요. 여혐, 여성도 싫어하고 흑혐,
흑인도 싫어하고 예. 히스패닉도 싫어하고 뭐 동양인도 싫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죄다 싫어하네요, 보니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백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계에 조금 부딪히는 것 같고 저는 저 사진이 너무나 재밌었던 게요. 사실 샌더스가 한풀 꺾이긴 하지만은 예. 이 사진이 너무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진이요? 이 백인 여성이 긴 생머리에 뿔테 안경을 끼고 이게 60년대에 이제 풍미했던 좀 이제 왼쪽으로 가자라는 이제 지식인 백인 여성들의 이 모습이 그대로 전형적으로 다시 드러난 것 같고 가슴 한쪽에 조금 문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스마트폰을 들고 아기를 들고 있죠. 21세기의 진보적 여성의 딱 상징 같은 젊은 여성의 상징 같은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캠페인을 하더라도 참 여러 가지 코드를 잘 담아가지고 한 캠페인인데 우연히 이제 찍힌 거겠지만은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정치전문대학원의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정치 전문가께서는 이 공공장소에서의 모유 수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이 이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유 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한 곳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생각을 갖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의 힘이에요. 저게 이 미국의 대선에서 이 사진이 한 장 남으로 해서 앞으로 저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가장 명약이 수단이 정치예요. 예. 우리 지금 정치에서 너무나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사진에서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첫 소식으로 준비한 이 모유 수유 사진. 아직은 한국에서는 먼 얘기지만 언젠가 국내 정치권에서도 어쩌면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노점이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국제사진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국내 이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오늘 최고위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여당은 오늘 최고위에서 분수령입니다.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최고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구미 지역을 사실상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분개를 했습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 면전에서 그거 적절치 않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최고위의 소환까지 거부해서 지금 이한구 공관위원장 없이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회에 저희 채널A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울동 최고위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김무성 대표가 이 구미 지역의 전략 공천에 대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고위원들이 공개 발언을 마친 후 가장 마지막에 김 대표가 이 구미 지역의 전략 공천 문제를 공론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김 대표가 과연 구미 지역의 전략 공천, 이 공관위에서 결정한 것을 과연 거부할 것인지 잠시 후 생중계로 다시 한번 국회 상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주말에 이한구 공관위원장 앞에 섰습니다. 이른바 면접을 받는데 처음 시작은 차렷 경례 굉장히 가지런했는데 면전 앞에서 돌직구들이 오갔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는지 면접 영상 살펴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차렷 경례. 대비 이발하시고 왔습니다. 이발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지금 차렷 경례 김무성 대표가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예의를 갖췄지만 시작은 저랬지만 본론은 뭐였습니까? 본론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게 헤어졌죠. 네. 우선 그 단수 공천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아주 그 말을 쏟아내는데요. 그 공천 발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이제 경선을 하면 그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민의회에서 뽑힐 텐데 단수로 한 사람을 정한다는 게 원칙에 맞겠느냐 라면서 그 단수 공천 어저께 나왔던 구미 지역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렸고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이 1차 공천 결과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죠. 또 그 공천 룰과 관련된 경선 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 이한구 위원장이 면접 종료 직전에 그 당원 명부가 40%가 틀리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아무 문제가 없다. 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지금대로 가야 된다. 당원 명부대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두 분이 장군멍군했네요, 면전에서.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김진 앵커가 말한 대로 김무성 대표가 맞는 측면도 있고 틀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단수 지역을 이제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정한 대로 하는 거는 분명히 좀 이렇게 그 자의가 공관위원장의 자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지금 말한 대로 당원 명부 40%가 문제 있고 엉터리고 잘못됐고 또 현역 위원장들이 이렇게 미리 정한 것이다 하는 그거의 문제되기에 대해서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거는 예. 지금 현재 당원 명부대로 공천을 해가지고 이게 돌리게 되면은 그 후폭풍, 그 소송이나 이런 거는 나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아마 새누리당의 존폐 여부까지 문제가 되도록 큰 것인데 이 문제 제기는 저기 이항구 위원장이 옳다. 예. 이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발언한 건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님, 지금 새누리당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아직까지 발언을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후 김무성 대표 차례가 되면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하죠. 궁금한데 싱크탱크니까 알 거 아니에요.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실지 참 예측 불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새누리당 상황에서 결국 총선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주력을 할 겁니다. 어저께 주말 동안에 이제 공천 발표가 있으면서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관악갑에 대한 공천 상황이었거든요.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우선 추천 지역을 정할 수가 있는데 청년 추천 지역으로 딱 정해버린과 동시에 당사를 관악갑 지지자들이 다 싸고 들면서 여론조사가 낮은 사람을 어떻게 청년으로 우선 추천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반발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예. 이게 이제 바로 가장 새누리당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을 부분 하나가 바로 이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늘 앞서 얘기했지만 경선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았기 때문에 수많은 예비 후보들이 나서서 뛰고 있을 거고 그 예비 후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딱 하나는 경선을 통해서 본인이 경선에서 그 경선이 뭐 완전히 100% 옳은 방법이든 아니면 조금 나한테 불리한 방법이든지 간에 예.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어서 경선이 끝나버리면 더 이상 법적으로도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경선한다고 해서 예비 후보 등록했더니 이제 와서 전략 공천 웬 말이냐 이거죠. 그렇죠. 경선을 만약 뛰어들어서 경선에 지면 그 지역의 법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컷오프라든지 아니면 우선 추천 지역을 정해놓고 아예 게임을 뛰지 못하게 만들어내버리면 그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반발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좋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몇이나 있겠냐라는 말이죠. 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지역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직까지는 쳐내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약에 지역의 단단한 지지세가 갖고 있는 후보들을 가지고 컷오프라든지 우선 추천 지역을 정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철 교수님, 이항구 공관위원장의 우리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그 구미 전략 공천한 거 반려한다는데요? 라고 동아일보 기자가 묻자 이항구 공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반려할 리가 없지. 여기서 올라갈 때 우리가 만장일치로 올라갔는데 어떻게 할 건데? 좀 새누리당 희한한 구조인데 지금요. 선거 앞두고 당대표하고 공천심사위원장하고 대립구조로 간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국민들은 압니다. 저것은 대표와 공천심사위원장의 싸움이 아니라 당내의 친박 쪽 세력과 비박 쪽 세력의 싸움이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험담을 하게 되고 국민들은 그 구경을 해요. 새누리당 점점 점수가 깎입니다. 뭐 정책 같은 거, 비전 같은 게 안 나오죠. 물론 뭐 선거 직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김 의원께서 참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공천은요 가장 효율적이고 좀 바람직한 공천이랄까요? 정말 상향식 민주적으로 서로 경쟁을 하는 경선 구조가 많이 있으면서 적절한 전략 공천을 해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것이 구조가 제일 좋거든요. 예. 그러면 정말 김무성 대표하고 이항구의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면 최고의 이 공천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같이 누군가를 심기 위해서 강력한 사람을 밀어냈을 때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하고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당이지만 막강한 무소속이 경남, 경북 지역이 많이 형성됨으로 해서 실제로 당이 분열과 분당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우리 정 의원님 말씀이 이걸 제대로 수습 못하면 새누리당은
뭐 절대 깨지지 않으리라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앞날은 그 장담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예. 생각하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 싸움 같습니다. 이 공천 싸움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이렇게 말씀해 수 있죠. 주셨는데 임 변호사님, 김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어떻게 할 건데 우리가 만장일치로 정했는데 과연 거부를 할까요? 아니면 자존심은 좀 상하지만 받아들일까요? 딴 것보다요. 심정적으로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한 말씀은 드릴 수가 있지만 그거 말고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다. 얼마 전까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테러 방지법 왜 직권 상정했습니까? 국가 비상사태라면서요. 예. 근데 지금 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곳에서 지금 당 대표랑 공천관리위원장이랑 서로 싸움하면서 기싸움을 하고 너 면접 보러 와라. 온 다음에 기껏 왔는데 일어나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앉아갖고 고개나 까딱이고. 이한구 공관위원장. 네, 서로 그런 기싸움이나 벌이고 있을 때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가 사설을 굉장히 세게 쓰지 않았습니까? 예. 무슨 이런 오만 방자한 행동이냐. 기껏 그동안 온갖 분탕질을 쳐도 국민들이 계속 뽑아주고 선거에서 이기게 해주니까 지금 국민의 눈에 안 보이느냐라는 건데요. 예.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테러 방지법 왜 직권 상정했습니까? 이래서 국가의 비상사태입니까? 공천 갖고 싸우려고요?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임유선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아일보 사설이 바로 이건데 제목 정책은 없고 진흙탕 싸움만 있는 최악의 깜깜이 총선. 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죠. 근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다 맞는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라든지 김무성 대표는 이거 앞으로 한 2주 동안은 싸울 수밖에 없다. 그 다 싸운 다음에 국민들한테 다시 이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된다. 근데 예. 이 2주 동안은 욕을 먹든 말든 간에 일단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여기서 바깥 눈치 보고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예. 이런 마음. 공연불인 건가요? 이런 마음인 거. 저는 한 2주 동안은 공연 부릴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예. 2주간은 이럴 것이다. 예측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보면은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되게 이제 정무적으로 기술이랄까요? 전술이 되게 좋아졌어요. 저는 이게 공관위의 능력으로 이렇게 짤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아, 잠시만요. 이게 이한구 공관위원장의 능력 받기다고 하면 그럼 뒤에 청와대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예. 되게 좋다는 게 이런 겁니다. 금요일날 여론조사 유출 파동이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예. 근데 토요일 저녁에 이게 1차 공천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보통 토요일 날 안 하거든요. 네. 한다고 해도 일요일 날 하는 건데 토요일 날 했다는 거는 일요일부터는 정치부 기자들 출근해가지고 프레임을 짜가는 거를 일요일 기사를 토요일 발표로 해서 묻어가지고 월요일까지 쭉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토요일 날 이걸 쭉 발표를 한 거예요. 이슈를 선점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논계 공천 이런 말을 많이들 했었는데 친박의 중진 의원들을 꼭 이제 섞어 넣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 예상대로 김태환 의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예. 김태환 의원이 이제 나이도 7순이 넘어가고 중진이고 그리고 과거에 좀 무리도 조금 빚은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형식적인 문제를 들어가지고 김태환 의원을 어떻게 자르냐 경선을 다시 붙여라고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네. 이게 혁신 공천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는 이런저런 형식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저 정도 사람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예. 하는 것에 부딪힐 거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설계. 세 번째가 왜 또 하필 김태환이고 거기 이제 장석춘 전 LG 노조위원장을 넣었는데 구미지 않습니까? 구미는 새누리당에서 볼 때 이제 특수 지역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 예. 그리고 이게 뭐 시스템이건 뭐건 하던 간에 어쨌든 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먼저 혁신적인 공천을 했다라는 심상치 상징성.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참 잘 짜놓은 걸 보면은 누가 짠 겁니까 그거? 그간에 이제 공관위가 보였던 예. 능력으로 볼 때는 이렇게 잘 짜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 윤태걸 시장님이 계속 애둘러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럼 뭐 많은 공간이 전문가들이 있지. 이렇게 예. 머리와 뜻을 모아서 만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청와대를 부를 때 BH 이렇게 부르잖아요. 블루하우스. 예. 그냥 뭐 그렇다고요. 그거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예, 그렇군요.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가 앉아있는 그 뒷자리에 백판 글자에 도대체 무슨 말이 써있나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요. 오늘 새로운 한 주를 맞아서 또 새누리당 뒤에 백판 문구가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간으로 국회에 있는 우리 채널A 정치부 취재 기자가 찍어서 제 휴대폰에 새누리당의 새로운 백판 사진을 전송해 왔는데 그 사진 여러분께 제일 발빠르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잘하자 진짜 이렇게 받겠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국민이 쉴 수 있게 하라.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투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자기 웰빙 정치하지 말고 국민 웰빙 정치하라. 심지어 이런 거 있습니다. 바닥 찍고 국민 곁으로. 이번 선거 앞두고 바닥 찍어라. 입으로 하는 정치 노, 몸과 가슴으로 오케이. 쓴소리도 아깝다. 이런 말도 있고요. 국민 더 이상 팔지 말라 전해라. 선거 때만 시장 가지 말고 평상시에 좀 그리하소. 그리하소 이분은 약간 대구 쪽 같죠? 한 발씩 물러나서 다시 한 번만 생각을 뭐든지 좀 해봐라 밀어줄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분은 새누리 지지자 같아요. 뭐든지 좀 해봐라 밀어줄게. 이거 쓴다고 안 바뀔 거잖아요. 라는 말도 있는데 정성희 위원님 잘하자 진짜 라고 쓴 날 하필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비박도 격돌하고 있는데 저거 아마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그분은 댓글을 그대로 갖다 둔 거죠. 지난주에 댓글 새누리당 100판 이것이 재미를 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재미를 보고 언론의 조명을 많이 받으니까 얼른 또 새로운 댓글을 가지고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것이 언어 과잉, 어떤 표현 과잉이라고 생각하고 예. 실제로 지금 우리 얘기한 대로 본질은 잘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저런 거 다르고 또 백판도 지금 밑에 태극 문양을 넣네요. 그거 다르고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일어난 일 다르고 예. 저는 오히려 말 다르고 행동 다르는 저런 모습이 진정성을 없게 만드는 그리고 오히려 당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예. 아니 싱크탱크에게 한번 여쭐게요. 잘하자 진짜.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왜 그럽니까? 잘하지 진짜 저 말대로만. 네, 저 진짜 이번에는 자아 비판, 아닌 자아 비판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새누리당이 조동원 홍보본부장의 작품일 거예요. 근데 너무 뭐라 그러죠? 싸게 먹으려고 해야 한다는 표현이 좀 적응할 수도 있는데 이것만 갖고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2012년도에 다 썼던 거 다시 재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본질을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새누리당이 가장 처해 있는 문제는요. 중도에 대한 전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네. 친노 운동권 정당을 탈피해서 가기 위한 김종인 대표의 전략이 먹히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중도를 위한 구애 전략이라는 거거든요.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취해야 할 중도 잡기 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저런 식의 사실상 쇼맨십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으려고 한다면 국민들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저런 전략 이면에 정말 처절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와 관련된 뉴스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결국 공개 발언 때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대표가 입을 닫은 채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 회의로 접어들었습니다. 비공개 회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 채널A 중계 카메라는 회의실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김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말을 아끼고 비공개 회의 때 어떤 쓴소리를 날릴지 도대체 궁금한데 국회 나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통해서 잠시 후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가장 발빠른 뉴스 속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하자 진짜. 다음 돌직구신문입니다. 이번엔 야당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리더십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야권 통합 거부 충돌. 안철수 대표는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했고요.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자제력을 상실한 것 같다.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두 분은 언제 싸움을 멈출지도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대표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보다 김종인 대표 쪽이 한결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섰습니다. 이초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김종인 대표가 국회 앞마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총선 로고송 뮤직비디오 촬영에 직접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입과 마음이 따로 노는 듯한 모습을 연출합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대표님이 최근 거침없는 입담과 행동으로 차를 아는 별명까지 얻은 김 대표. 어제는 파란 야구 모자와 유니폼까지 갖춰 입고 노익장을 발휘했고 국회에 모인 300여 명의 지지자도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난 4일 더민주가 발표한 총선 로고송 더더더는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가 만든 작품으로 경쾌한 멜로디와 반복되는 더더더가 특징인 포크송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작곡한 문재인 후보의 로고송이 귀에 잘 들리지 않았다는 혹평을 들은 작곡가 김 씨가 절치부심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더민주는 이날 국회 촬영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부산에서 찍을 내용을 포함해 완성된 뮤직비디오를 다음 주 공개합니다. 채널A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제 막 창당. 김종인 전 대표 분위기가 한결 여유 있고 파란 모자를 쓰고 더불어민주당이 신난 모습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말대로 임시사장, 바지사장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당대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대표가 아니라 잘 될 때 흥하고 있는 당대표의 모습을 보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각 조간신문에서 단독 인터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는 안철수 대표를, 중앙일보에는 김종인 대표를, 한겨레신문은 문재인 전 대표를 단독 인터뷰하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 인터뷰 지금 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확실히 자신감을 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멘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대통령 꿈꾸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해본 사람이요.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현 대통령까지. 그런데 내가 얘기해보면 이 내가가 뒤에 붙는군요. 강조해서. 내가 대화를 많이 본 사람이요, 내가. 그런데 얘기해보면 대번에 아는데 지금은 전혀 대통령감이 안 보인다. 윤태곤 시장님. 네. 오늘 중앙일보의 이 인터뷰 내용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야말로 김종인 대표는 경제도 모른다 이렇게 했으니까 대통령감은 아닐 테고 문재인 전 대표도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데 김종인 대표 속에 있는 대통령감은 그럼 혹시 본인입니까? 글쎄요, 오늘 그 동아일보 저 칼럼에 보면은 직접 나서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어찌됐건 크게 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종인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게 특히 야권에서는 그간 문재인, 안철수 이런 사람들은 오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오름, 그리고 이제 새로운 리더십, 밀착도가 높은 따뜻한 리더십 이런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강함에 대한 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권 리더십이 지지자들이나 없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때 우리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은 동물성 싸움인데 이쪽은 이제 식물성 싸움이다 이랬던 것처럼 강함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정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강한 남자, 좀 늙은 남자지만은 강한 남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소구력이 있는 것이고 오늘 인터뷰를 쭉 보면서 여러 군데 인터뷰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느꼈는데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 이게 안 온다면 이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결국은 1대1 구도를 만들어내겠다. 죽어도 못하겠다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 누굽니까? 새누리당을 옮겨간 조경태 의원이 죽어야 저승 맛을 알겠냐 이런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거의 좀 이제 무시하는 듯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재인 대표 내지는 이제 친노 쪽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총선 끝나고 내가 떠난다고 하면 오산이다. 정치를 원포인트 릴리프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총선 끝나고 나서 바꾼다는 대착각을 하지 마라. 이건데 총선 끝나고 나 안 나가겠다 이 말인데 이것도 이제 전 전략적 포인트로 보는 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공격은 야권에 대한 소구력입니다. 내가 1대1 구도를 만들어내겠다. 안철수의 영향력을 확 줄이겠다라는 게 이제 강경 야권 지지자들한테 그래서 나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이 부분은 내게 해결하겠다라고 어필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호응이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이른바 친노, 구주류 세력,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중도층, 보수층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나는 이렇게 이 당을 확 바꾸겠다. 그리고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이니까 이 김종인 대표의 메시지 방향은 제가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가지고 되게 잘 짜여져 있는 전략적인 메시지 방향이다. 양쪽으로 양날개를 쫙 펼치고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김종인 대표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렇겠죠. 정성희 의원님. 동아일보의 그 유명한 김순덕 칼럼에서 세상에 살다 보니 이런 칼럼도 보네요. 오늘 칼럼 제목이 바로 이건데요. 김종인 대통령은 어떤가? 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 김순덕 실장이 지난번에는 이제 김종인이 문재인의 수소폭탄이라 오히려 이렇게 당을 정비해서 나중에 이제 갖다 바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더민주당을 요즘 김종인의 더민주당을 보면서 요즘 정치가 이런 거구나. 리더십이 이런 거구나. 재미가 난다. 사실 저도 여기 동의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김종인 대표 상당히 잘하고 있다. 특히 야권 통합 제의는요. 안철수 대표한테는 독배지만 정말 꽃놀이입니다. 정말 통합이 되면 정말 잘 되는 거고요. 이거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카드고
또 안 돼도 그 실패의 책임은 전부 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뒤집어쓰기 때문에 정말 꽃놀이터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어떤 정책 대안, 그다음에 인재 영입, 그다음에 당 체질 개선에 대해서 탁당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처음만 얘기했죠. 사실 10살만 젊었으면 아마 나가셨을 거라고. 예. 네, 이제 나이가 70대니까 이제 저는 그 생각은 못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사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킹메이커를 하려면 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야당에는 대통령감이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리고 나는 부대장보다는 난 대장 체질인 것 같다. 김종인 대장 체질이다. 예, 지금 아까 우리 비디오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지금 뭐 약간 권력병을 맞으셔서 기분도 상당히 좋고 예. 저 정도면 건강도 괜찮고 또 집안에도 비례도 안 한다는 말씀은 안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비례를 발판으로 해서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뭐 그려보지 않을 수 있는 못 그릴 수 있는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 전문가인 박산철 교수님, 김종인 대표 대통령은 어떤가? 동아일보 칼럼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 지금 월요일의 남자를 두 번째 하는데 그렇죠. 상당히 김종인 팬들이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일종의 상남자로 보는 겁니다. 아, 상남자다. 얼마 전에 이제 인정. 나이 77세인데 무슨 비례대표냐라는 이야기가 나 인자 77세다일 수도 있어요. 나 아직 77세밖에 안 됐다. 미국의 샌더스 대통령 후보도 나이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나이 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재인 어떤 그 더불어에서의 효과 또 문재인이란다 그 김종인 예. 효과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의 정말 정책 생명력이 강해지려면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김종인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서로 이렇게 좀 그 안 좋은 아주 독한 소리를 이야기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는 지지층이 있다면 비슷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즉 과거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의 보완제가 안철수인데 나갔단 말이죠. 그 공간을 김종인 대표가 그대로 이어받고 있으면서 안철수 대표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되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말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 갈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 공간을 찾고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에서도 자기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좀 모셔오고. 뭐 정운찬 그래서 카드라든지. 그렇죠. 정운찬 카드 대표적인 경우죠. 예. 그런 분이 들어오면 자기는 향후 더불어민주당에 남을 수 있는 정치 공간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아무 무소유와 어떤 큰 탐욕을 안 갖고 마음껏 일하구나라고 하기 때문에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방금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거 대통령이라든가 이 생각이 읽히면요. 국민들은 금방 읽습니다. 읽히는 순간 끝장이다. 읽히는 순간 끝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는 지금의 이 힘이 무소유와 무욕에서 출발됐을 때 가는 것이지. 네. 그렇지 않은 순간 이 정치권에서는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의식해서 그랬는지요. 김종인 대표가 어제 중앙일보하고의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기자가 물었어요. 뭐 대통령감이 안 보인다. 뭐 문재인 대표님, 뭐 패거리 들고 다닌다고 다 대통령감인가? 다 이랬을 때, 그럼 직접 해보실 생각 없느냐라고 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네. 가로 열고 정색 가며 가로 닫고 뭐라고 했냐면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리를 추구한 적 없어.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예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비례 4선이신데. 예. 방송 프로그램에서 정치는 하고 묻자. 이 보세요. 나한테 정치를 얘기한다는 건 내 영혼에 대한 훼손입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3일 후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다. 윤모 전 대변인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오늘 김종인 대통령이라는 사설을 보고 과연 그분은 그 문구를 딱 보고 웃으셨을지 예. 울으셨을지 저는 잘 가늠이 안 가네요. 이번에는 김종인 대표의 리더십의 견줄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통합은 없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 과연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야권 통합이 명분이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통합에 대해 부정적일지 오늘 동아일보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한 결과지가 지금 제 손에 있습니다.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동아일보에서 야권 통합에 대해서 검색한 검색어 중에서 뭐 댓글도 포함이 되고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습니다. 긍정어와 부정어를 어떻게 분포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으로 검색된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뭐 소망, 필요, 야권 통합은 소망이다, 필요하다라는 긍정 단어는 17.3%에 불과했습니다. 4,716건, 총 27,215건 중에서. 그런데 반면에 비겁하다, 반대한다, 뭔가 의심스럽다 라고 생각하고 검색을 한 사람들은 14,945건, 그러니까 전체의 54.9%, 중립은 27.0%였는데 트위터와 블로그 등등 요즘 인터넷에서 이 야권 통합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한 사람 혹은 검색한 사람들의 검색어를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윤태곤 실장님, 일반 국민들, 적어도 네티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그렇게 했죠. 예컨대 야당 지지, 여당 지지가 한 반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한 뭐 5대5 내지 4.5대 5.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부정에는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여당 플러스 안 대표 지지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봤을 때는 뭐 부정이 높은 건 당연한데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중립이 많잖아요. 네. 이 중립은 긍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중립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연대를 하고 싶긴 하고 싶은데 딱 떨어지는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냥 이제 반새누리당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답답한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찾기를 원할 건데 예. 결국 이걸로 보면서 보이는 거는 이제 부정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립하고 긍정 부분인데 결국은 안철수 대표가 대선 때 단일화에 이렇게 말하자면 탁 사로잡혀 있던 거, 포획돼 있던 것처럼 예. 이번에도 야권 연대 부분에 이제 포획돼 버렸다. 그러면 좀 이따 더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명분의 문제인데 야권 예. 연대 명분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한테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 정권 교체에 이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 대항하는 안철수 대표의 명분은 이 양당의 구조로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긴 것이다. 이 양당 구조를 혁파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는 뭐 각자의 주장이 다르니까 누가 옳다 그러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누가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특히 예. 야권 지지층 플러스 중도층에서 지금으로서는 연대론이 사실은 설득력이 야권 지지층 내에서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관련된 뉴스 속보 마침 들어왔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 못할까봐 두렵다. 이런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또 교섭단체 구성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김한길 의원 이거 누구들이라고 한 말이죠? 당이 아닌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아마도 김한길 대표는 안철수 의원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안 대표, 당 아닌 역사를 생각하는 정치 해야 된다. 교섭단체 구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개헌저지선 확보 못할까 두렵다. 이 말은 연대하자. 이 말로 제 귀엔 들리는데 이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 조금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 통합으로 이기지 못한다. 낡은 야권을 재구성할 때이다. 안철수 대표 단독 인터뷰한 내용, 동아일보 기사 내용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계속 독자 노선 주장하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돌직구를 마구 날렸습니다. 노회한 분이다. 임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난 대선은 김종인 코스프레 1탄이었다. 지금은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도왔을 때를 꼬집는 거죠. 지금은 제2의 착시 현상이지만 유권자들이 속지 않을 것이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오늘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내용들 안철수 대표가 말했는데 이 밖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발표 내용이랑 아주 연관된 내용들이 있어서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안철수 대표 인터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자 구도로 총선을 치르면 어느 한쪽도 이기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라고 아예 돌직구를 날렸는데 예. 거기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답은 이렇거든요. 우리 지지율이 떨어져 있지만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했지만 새누리당이 생각보다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넘어올 합리적 보수 세력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을 토대로 제3지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안철수 대표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굉장히 그 논리적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새누리당을 지지했던 합리적 보수 세력의 제3지대 세력들이 호남을 중심으로 한 천정배, 그리고 박지원,
정동영 장관을 비롯한 지역주의 정당이랑은 이 두 개의 결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한기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교섭단체 구성에 목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교섭단체 구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세 분을 통한 호남 지역에 대한 지역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다라면 교섭단체 구성은 꿈도 못 꾸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합리적 보수 사람들을 지향하기 위해서 제3지대 그 제3정당을 만들기 위한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제3정당이 과연 가능하겠냐 이런 논리적 모순이 자꾸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박 교수님, 네.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말했네요. 김 대표에게. 대권 욕심에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여기는 김종인 대표가 앞서 했던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대권 욕심이 있어서 이기적이어서 통합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 대표가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대표가 웃으면서 노회한 정치인의 노회한 프레임이다. 노회하다. 노예하다. 김 대표는 본인에 대해서 난 아직 70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현재 김종인 대표가 나이든 안철수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안철수라는 현상은 국민들이 만드는 현상인데 본인 스스로 너무 까먹었다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전번에 칼럼 쓸 때도 총선이 본격화가 되기 전에 분명한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던져라라고 이제 저 부탁을 했었는데 글로서 부탁한 거죠.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의 이제 문제점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겠다, 광야에서도 살아남겠다로 나가야죠. 광야에서 살아남겠다고 아무리 나와야 저기 된다. 말아도 내를 쳐다보는 지지 국민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또 하나는 너무 이렇게 비판적이고 부정적이에요. 뭐 방금 이야기 나온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굳이 그런 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또 하나는 과거 이야기를 더불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뭡니까? 새 정치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그 우리 김 의원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지금 새누리당 지지층이 올라갈 때 보면은 묘하게 국민의당의 지지가 좀 빠져요. 분명한 것은 현재 더불어민주당하고 같이 할 수 없는 중간층에 합리적이면서도 좀 왔다 갔다 하는 스윙 보터라고 그러죠.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다 할 때 그 지지하는 그런 건전한 중도층이라는 거, 중간층을 끌고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새로운 정치라고 이야기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계속 그런 몇 가지 틀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 현재 김한길 의원이 이야기한 이야기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보듬고 갈 수 있으면 보듬고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 다시 안철수 대표는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얘가 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원래 새 정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길로 이번에 20대 총선을 맞이하는 것이 안철수 대표가 바로 그것이 사직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네.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닙니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다음에 남을 비판하고 과거에 저 사람은 그랬다라고 험담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장 싫어하다는 새누리당의 친박 비박 싸움하고 똑같은 그 입장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거죠. 네. 근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생각인지 조금 이해는 가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간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심리가 이해가 가요. 아마 예. 첫 번째는 개인적 트라우마에서 좀 발로가 된 것 같아요. 어떤 트라우마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지지율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대를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결론은 비참이었거든요. 어차피 지금 연대해봤자 결과는 어차피 똑같아. 그 결과는 무엇이냐? 다시 친노파가 득세할 것이다. 그래서 당의 주인 이야기를 자꾸 꺼낸 거거든요. 그러면서 김종인 대표를 임시 CEO라고 얘기한 것은 뭐하냐면 회사로 따지면은 사조는 따로 있는데 전문 CEO를 잠깐 모셨을 뿐이다. 보통 전문 CEO의 임기는 3년입니다. 예. 사주는 따로 있다. 그 사주는 바로 친노파이다. 그러니 지금은 임시 CEO로서 막강한 권력을 쥔 것 같지만 결국엔 친노파가 다시 득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대해봤자 나는 결국 친노파에 의해서 다시 비참한 신세로 전락할 것이니 나는 글로 못 갈 것이다. 아까 전에 왜 더더더더더 뭐였죠? 뮤직비디오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이는 게 김종인 대표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정청래 의원이요. 정청래 의원이 누구의 최측근입니까? 문재인 대표. 문재인 대표, 친노의 최측근이거든요. 원래 회사에서도 보면은 사주가 전문 CEO를 고용을 합니다.
고용은 한 다음에 그 옆에 배제용으로 측근 일부러 자신의 복심을 갖다가 살을 안 칩니다. 그렇군요. 이사다. 새로 앉혀놓아요. 그래서 전문 CEO로 마른 CEO인데 네가 잘 관리하고 있어라. 그거거든요. 전 그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안철수 대표는 김종인 체제를 믿지 못한다. 어차피 친노가 다시 주인으로 올라온다라는 개인적 트라우마 때문에 1번 거부하고 있고 2번은 그래서 통합한들 2번 실리가 없다. 그럼 우리 합쳤을 때 이겼느냐. 어차피 졌다. 그럼 이제 와서 합친다고 해서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 없느냐. 있느냐. 나만 비참해질 뿐 어차피 또 지는 길로 내가 왜 또 가느냐. 좀 이런 심리 때문에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소개해드렸는데 경향신문 만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경향신문이 아주 절묘하게 만평 한 컷으로 꼬집었는데 광야에서 살아야지 왜 죽냐? 박상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방이 저기다 돌격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는데 회전 목마에 오른 것 같다. 정 의원님, 회전 목마에 올라타면 앞에 있는 말을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향신문이 뭘 말하려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안 대표로서는 당내의 이견을 정리하는 게 더 급해 보여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과의 싸움은 둘째치고 지금 김한길 그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김한길 의원이 오늘 얘기는 다분히 오늘 동아일보에 대한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그 인터뷰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교섭단체가 급하다고 하니까 그게 뭐가 급하냐. 완전히 반대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럼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앞날이 좀 깝깝한 게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이전에 당내에서 지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의원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김종인 대표가 했던 그 안철수 아닌 사람의 분열이라는 것이 예. 완전히 성공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한 장면 같습니다. 오늘 아침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대표 두 대표의 리더십이 비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도우직구쇼의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회탐구 영역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회탐구 영역입니다. 우승과 기권, 골프 선수 전인지의 부상이 골프 선수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 때문이다. 이름하여 골프권에 돌고 있는 장하나 괴담. 정성 의원님, 오늘은 사회탐구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우리 전인지 선수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그 LPGA 이겼을 때 예. 수학 영재 출신이라고 전인지 선수가 사실은 부상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HSBC에 출전을 못했는데요. 부상 때문에 출전을 비꼬냈군요. 예, 그런 중간에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HSBC에서 우리 장하나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예. 문제가 뭐냐면 전희지 선수가 부상을 당한 이유가 둘이 같이 태국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던 도중에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그 짐에 부딪혀갖고 부상을 당했거든요. 전인지가 부상을 당한 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뒤에서 갑자기 가방이 덮쳐서 척추가 부상돼서 꼬리뼈가 이제 다쳤다는 건데. 기권을 했는데. 그 짐이 바로 장하나 선수 거였습니다. 장하나 선수 짐이었다. 예, 그게 이제 장하나 선수랑 아버지랑 같이 들어오다가 짐을 놓쳐서 굴러 떨어져서 하필이면 전지 선수가 부상을 했는데, 예. 부상을 당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장하나 선수가 이기니까 이게 고의로 던진 것이 아니냐, 고의로 부상시킨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또 충분히 사과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지금 장하나 선수가 대회에서 우승한 다음에 이제 재미있게 춤을 추면서 세리머니를 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지나갔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누리꾼들이 말이 많죠. 본인이 누구 때문에 부상을 당해서 우리 장하나 전인지 선수가 출전하지 못했는데 저렇게 격렬하게 좋아하면서 세리머니를 해도 되냐. 그렇게 해서 이 골프, 그 치열한 한국 내 골프 선수들 예. 이런 그 논란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전인지 선수나 장하나 선수 둘 다 실력이 뛰어난 실력파 선수들이고 사실은 선의의 라이벌 경쟁 관계에 있는데 하필 덮친 짐이 장하나 선수의 아버지 짐이었다. 이게 괴소문이죠, 일단은. 어제 저거 이제 주말에 골프 팬들한테는 이제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저기 싱가포르 경기가요. 여자 선수들은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기래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경기래.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전인지 선수가 안 나오길래 왜 안 나오지 했더니 부상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허. 근데 저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첫 번째
리우 올림픽에서 지금 최고 화제가 되는 경기가 처음으로 올림픽 경기로 채택이 된 골프 경기고 그렇죠. 바로 거기서 우리 여성 선수들이, 여자 선수들이 금메달을 하나 더 추가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요. 세계 랭킹 순위로 4명까지만 올라가거든요, 선수로요. 예. 그런데 지금 전인지 선수와 장하나 선수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전인진 선수가 지금 세계 랭킹 6위고 장하나 선수가 세계 랭킹 10위인데 이건 언제 뒤집혀질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장하나 아버지의 짐에 근데 그 짐을 놓친 이유도 우리 하나의 신발끈이 풀려져 있길래 신발끈 묶으라고 말하다가 짐을 놓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정인지 선수가 부상을 당해서 세계 랭킹 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결국 올림픽 출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 이제 1번 큰 논의가 됐고 2번 과연 그렇게 돼서 진정한 사과는 있었느냐 여부도 큰 논의가 된 겁니다. 예. 뭐 장하나 측에서는 충분히 사과를 했다였고요. 전인지 선수 측에서는 처음에는 아버지한테 얘기를 안 했대요. 한국에 있는 아버지한테. 그러다 이제 나중에 속이 상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인지 아버지 측에서는 충분한 사과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충분한 사과를 못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조금 논란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사실은 뭐 삽시간으로 괴소문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우리 여성 골프계의 두 보배 같은 선수들인데 이 문제가 잘 해결돼야 올림픽에서도 또 금메달이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설마 고의로 짐을 떨어뜨렸을까라고 싶긴 하지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분명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탐구 영역 이번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자주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자도 예외가 아니라면서요. 뭐 남자는 근데 예외는 아니지만 아직은 소수고요. 대부분이 지금 남자가 데이트 폭력이 뭐 요즘 집중 신고 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1279건의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 구속을 61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잡았네요. 네, 그리고 피해자 1306명 중에서요. 여성이 1201명으로 뭐 절대 다수입니다. 근데 남성도 78명이나 차지했다라는 건데 이 데이트 폭력의 정도가 그냥 단순한 욕설 정도가 아니라 전치 4조, 전치 6조 그리고 뭐 차 안에 감금하고 회사로 찾아오고 차를 들고서는 여자가 일하는 영업장에 차를 가지고 영업장을 덮치고요. 그 밖에 뭐 가위로 옷 자르고 소파로 난도질하고 뭐 이유도 너무너무 별 게 없습니다. 아니 남자도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케이스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집에 몰래 들어가 과도로 소파를 난도질을 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손목시계를 훔쳐 나오다 경찰에 검거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왜 피해는 있지만 절대 다수는 여전히 여성인데요. 그래서 지금 경찰은요. 그래서 왜 영국에서 영국이었죠. 클레어 언더우드였나요? 여성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 여성이 살해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폭력 전과가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우리도 그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남성들이 거의 다 70%가 폭력 전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도 클레어법을 본따서 남자들의 데이트하는 남자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판 클레어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지금 생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있는 내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뭐 폭력과 관련해서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끔 하는 법이다. 우리가 예전에는 상대방의 전과를 금방 확인할 수 있게끔 몇십 년 전에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인권 침해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남의 전과를 함부로 확인할 수가 없고요. 경찰, 검찰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사건이랑 관련된 게 아닌 이상은 범죄 경력을 함부로 조회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이 사람이랑 데이트한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지는 조금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데이트 폭력에서 남자가 무조건 가해자인 줄 알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인 남성도 78명, 남성도 꽤 많아요. 예. 저도 우리 아내가 들으면 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옛날 대학생 시절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런 비슷한 데이트 폭력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신체 위협을 가하진 않았지만 어떤 폭력을 받았습니까? 물건을 던지는 행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뭔가의 마음 때문에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젊은 청소년기에 있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나의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비롯된 거라고도 이렇게 변명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트 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중장년에서 많이 비롯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클레어법에 대해서 뭐 찬반의 여론이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굉장히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여지가 있다라면은 저는 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네, 저도 조금 비슷한 피해를 받아본 적이 있어서 사실은 저도 조금 찬성입니다. 네, 과연 클레어법이 한국에서도 논의가 될지 좀 두고 무슨 일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사회탐구 영역 이번에 세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순 변호사님이 그렇게 폭력 받을 분은 아닌데 세 번째 영역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였군요.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런데 테라스에서 식사가 안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배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외 테라스에서 음료를 즐기는 사람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이처럼 따뜻한 햇살을 즐길 수 있는 야외 테라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구의 대로변 커피 전문점들은 지난주 부랴부랴 테라스에 테이블을 치웠습니다. 이게 문제 많아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강추위라고. 이렇게 야외 테라스를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장에 영업으로 보거든요. 내 간선도로 20개소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이제 강남구는 일주일 안에 테이블을 철거하도록 계도한 뒤 철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업주뿐 아니라 시민들의 반응도 냉랭합니다. 요즘에도 분위기 좋은 거 좋아하잖아요. 이제 연인이 나와서 데이트하기도 좋고. 그래서 따로 그렇게 규제하는 건 심한 것 같아요. 실제 규제개혁위원회는 통행 불편이나 소음 등 민원 발생 우려가 없는 구역은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했지만 실행에 옮긴 지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 하면 또 이 테라스가 상징이었는데 우리 서울은 테라스를 두 대 식사는 못한다. 근데 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지금까지도 잘 영업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그러는 건지 좀 그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지금까지 영업을 잘 하다가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예, 카페 입장에서는 뭐 날벼락이 아닐까라는 싶은데요.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아침에 열렸던 경기에서 우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병호 선수가 시원한 시범 경기에서 말로 홈런을 터뜨렸다는 뉴스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시범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시원한 안타포를 터뜨렸다는 뉴스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코리안 특급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멋진 활약을 하는 모습에 우리 국민들 신명이 날 것 같습니다. 돌직구쇼에서 계속해서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잠시 휴가를 떠납니다. 제 대신 내일부터 동아일보 정치부장인 정용관 부장이 돌직구쇼를 진행할 예정이니 계속해서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We got this king says to ourselves, don't